안녕하세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공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가졌다고 한들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살아가는 고충도 해내는 기쁨도 더는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삶은 굉장히 외롭고 공허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사람은 항상 나를 사랑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사실을 망각해 결국 가족을 잃은 사람을 전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제 전 남편이에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망각했던 전 남편은 결국 저와 아이들이라는 가족을 잃게 됐죠. 씁쓸하지만 제가 전 남편을 떠나게 됐던 당시 일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서 4시간가량 떨어진 지방에서 과수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 규모가 제법 컸기에 저와 남동생은 부자는 아니어도 모자라진 않게 자랐어요.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열심히 공부해 대학을 졸업한 전 부모님의 과수원을 물려받은 동생과 달리 서울의 한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 때 소개로 만난 남편과 연애를 하다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집안 형편도 어렵고 직업도 보잘것없는 날 믿고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지훈아. 남편은 당시 이제 막 9급에 붙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은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랬기에 전 남편의 공시 뒷바라지도 몸을 사리지 않고 해줬던 거죠. 결혼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 시부모님은 우리에게 500만 원을 건네며 미안해 하셨어요. 액수보단 우릴 위해주는 그 마음이 감사해 저는 시부모님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친정 부모님께선 무려 5천만 원을 저희에게 지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나머지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큰절까지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이 은혜 제가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는데 무슨 은혜를 갚나. 그저 앞으로 우리 딸 언젠간 태어날 손주들한테만 잘하면서 살면 되지. 나중에 말씀하시길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참 안쓰럽고 한편으론 기특하셨다고 해요. 때문에 가난하게 자란 남편의 고됨을 덜어주려 그렇게 큰 돈을 지원해 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다 같이 술을 한잔할 때 무심코 그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그때 남편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전 진짜 복받은 놈이에요. 이렇게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난 것도 모자라 이렇게 좋은 장인 장모님까지 만났으니까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은 남편에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남편이 한 계단 한 계단 승진을 할 때면 서울까지 찾아와 비싼 장을 사주시기도 하고 남자라면 비싼 정장이 한 벌쯤은 있어야 한다며 맞춤 정장부터 맞춤 구두, 넥타이까지 풀세트로 뽑아주시기도 했죠. 장인어른, 이건 너무 비싼데요. 하나도 안 비싸. 그리고 남자라면 이렇게 체면을 차려야 할 자리도 분명히 있는 거야. 아이고, 우리 사위,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더 훤칠하구만.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저 꼭 이 옷이 어울리는 성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희 부모님을 좋아하며 친정에도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시댁에 굉장히 잘하려 마찬가지로 노력했어요. 물론 형편 때문에 시부모님이 우리에게 뭔가 많은 것을 해주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절 귀하게 여겨주려 하시는 그 마음에 대한 감사함과 힘들게 사신 시부모님에 대한 안쓰러움만으로도 제가 시댁에 잘하려고 했던 이유는 충분했어요. 어머님, 받으세요. 얼마 안 되지만 두부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조금 챙겨 넣었어요. 아유, 무슨 이런 용돈을 줘. 아니, 얼마 안 된다더니 너무 많잖아. 그냥 가져가거라. 네 친정이 좀 여유롭다 뿐이지. 너랑 재현이 아끼고 아끼면서 사는 처지잖아. 열심히 아끼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번에 어머님이 열무김치 담아주셨잖아요. 이거 그 열무값이에요. 맛이 너무 훌륭해서 그걸 공짜로 먹기가 죄송하더라고요.
아버님, 독감으로 입원까지 하셨던 분이 왜 더 안 쉬시고 빨리 일터에 복귀를 하셨어요. 아휴, 이 며느리 속상하게. 아이고, 네가 도 유난을 떨고 걱정을 해줘서 병도 무서워서 싹 달아났다. 이 시애비 아프다고 휴가까지 써서 내려와서 간병해주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니? 네 덕분에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고개가 아주 빳빳해졌어. 다들 나를 엄청 부러워해. 아주 효부가 들어왔다고 말이야. 내 쉬엄쉬엄 일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말거라. 또 아팠다가 너한테 무슨 잔소리를 들으라고? 치, 저 듣기 좋으라고 괜히 더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무튼 약속하셨어요. 쉬엄쉬엄 일하시기로. 저번에 제가 사다 드린 보약도 꼭 빼먹지 말고 매일 드시고요. 저는 시부모님께서 부담스럽지 않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용돈도 챙겨드리고 선물도 사드렸어요. 시부모님이 아프실 땐 그런 일엔 좀 둔했던 남편을 대신해 더욱 두 분을 살뜰히 챙겨드렸죠. 남편의 첫째 동생인 큰 시누인 저희가 결혼한 다음에 곧장 시댁에서 먼 지역으로 시집을 갔고 철없는 막내 시누이가 두 분을 챙길 리는 만무했으니까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런 저에게 참 고마워했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이 차오르더라고요. 여보,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당신이 참 고생이 많아. 늘 고맙고 미안해. 별소리를 다 한다. 이렇게 다정하고 착한 남편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 난 당신 지금 이대로가 최고로 좋아. 그러니까 고맙다는 좋지만 미안은 하지 마. 결혼 초만 해도 저와 남편의 사이 또한 굉장히 좋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당시만 해도 실수령액이 채 130만 원이 안 되던 자신의 월급에 대해 미안해했어요. 당시만 해도 제가 남편보다 더 잘 벌었으니 남자로서 자존심도 상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말라며 그런 남편에게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돈을 더 벌어오는 것보다 저와 훗날 태어난 아들, 딸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던 남편의 다정함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와, 당신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우리 월급을 굴려서 그 큰 돈을 만들었어? 난 진짜 결혼 안 한 기가 막히게 잘한 놈이야. 고마워,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저는 남편이 제게 미안해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습니다. 때문에 남편의 기도 살리고 가족 모두를 위해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안 입고 안 먹으며 돈을 쪼개고 또 쪼개 모았죠. 그 결과 우린 썩 넓지 못한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도 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몇 년이 채 안 되어서요. 비록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고 연식도 좀 되긴 했었지만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제가 애 둘을 임신했을 땐 만사까지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이후로도 다 회복되지 못한 몸을 이끌고 최대한 빨리 복직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여보, 주말인데 또 나가? 어, 오늘 윗분들 등산 가신다는데 따라가서 뭐라도 손을 보태드리려고. 당신을 직접 부른 것도 아니라며. 근데 거길 기어코 가야겠어? 안 부르셨어도 그렇게 계속 얼굴 비추고 잘하면 분명 빛을 발할 날이 올 거야. 나 때문에 고생하고 산 당신, 내가 꼭 호강시켜주려면 하루라도 허투루 살지 말아야지. 남편은 그런저런 호강시켜주겠다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상사들이 모이는 사석에 따라다니는 것도 따라다니는 거지만 남편은 일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무슨 프로젝트라도 참여하게 되면 온종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며 일에 몰두했죠. 그러니까 남편은 승진의 사활을 걸었던 겁니다. 심지어 남편은 자신에게 갑질을 하는 상사들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습니다. 뭐? 대리운전을 해주러 간다고? 이 밤에? 내가 먼저 언제든 불러달라고 부탁드렸어. 그래서 평소에 날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일도 잘하는 사람이 싹싹하기까지 하다고 말이야. 세상에 깨끗하고 청렴한 공무원분들이 훨씬 많다지만 아무래도 위계 질서가 있는 곳인지라 남편의 헌신을 이용해 먹는 상사도 간혹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기회로 향하는 발판이라며 남편은 굴하지 않고 열과 성을 다했죠. 남편은 자신을 안쓰러워하는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지만 그 기회를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난 꼭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킬 거야. 나한텐 그럴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 성공욕이 점차 가족에게서 남편을 빼앗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해가 지날수록 저와 아이들에겐 관심조차 없어졌고 애들이 칭얼대기라도 하면 버럭 화까지 냈어요. 아빠, 이번 주말엔 우리랑 캠핑 같은 데 가주시면 안 돼요? 다른 애들은 다 아빠랑 주말에 놀러 다닌단 말이에요. 아이, 시끄러워. 니들이 지금 누구 덕분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 다 이 아빠가 주말도 없이 아등바등 노력한 덕분이야. 나 어릴 땐 밥 한 공기 부모님 눈치 보고 그랬다고. 복 받은 줄도 모르고. 놀러를 가긴 어딜 놀러 가. 당장 들어가 공부해. 공부만이 너희들 인생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거야. 당신 애들 이렇게 철없게 키울 거야? 왜 괜히 나랑 애들한테 난리야. 당신이 애들이랑 제대로 놀아준 게 언젠지 나 기억도 안 나. 그리고 돈은 뭐 당신 혼자 벌어? 나도 벌어. 그래도 난 당신이 바빠 보이니까 아무 소리 않고 혼자 집안일에 애들까지 다 돌보잖아. 그런 나한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뭐? 애들을 이렇게 키울 거냐고? 우리 애들이 뭐가 어때서? 애들한테 다정한 말을 한마디도 안 해주는 주제. 맨날 보기만 하면 공부해라. 들어가라. 당신 이렇게 소리만 지르잖아. 당신이야말로 애들한테 애정을 좀 가져. 나만큼 바쁘고 열심히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당신 좀 있으면 사모님 소리도 듣고 살 텐데 그럼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과수원 집 딸을 내가 무려 사모님으로 만들어주는데 남편한테 이런 취급이나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사모님이라고 해주는 게 무슨 소용이야? 아, 됐어. 애들이랑 안 놀아줄 거면 말지. 오랜만에 일찍 들어와서 왜 짜증이야? 남편은 자신의 일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뭐든 하찮게 여겼습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물론 아니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일도 열심히 했지만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날도 많았죠. 그런데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아 초반에 빠른 승진을 경험하자 그때부터 남편 안에 있던 욕심이 마구 몸집을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남편에게 불이 붙기 시작한 자신감은 사회적 계급을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됐던 겁니다. 그래도 거기까진 이해했는데 남편의 행동이 갈수록 거만해졌으니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너희들 이리 와봐. 너희 요새 학교에서 몇 등해? 뭐? 반에서 중간은 간다고? 아니, 윤재현이 자식들이 고작 중간? 너희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저흰 그래도 노력한 거예요, 아버지. 뭐? 결과가 형편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혼을 내는 거지. 어디서 말대답이야? 이 아버지가 해줄 거 다 해줬으면 니들도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돼서 이 아비 길을 살려줘야지. 안 되겠다. 니들 오늘부터 밥 반 공기씩 적게 먹어. 배가 고파 봐야 니들 코피 터져가면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여보, 애들이 노력했다잖아.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뜻도 없는 공부 좀 못한다고 밥을 주려? 진짜 내가 애들 앞에서 화를 안 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어. 이건 애들 정세 못할 짓을 하는 거야. 정신 좀 차려. 게다가 우리 애들 고작 초등학생이라고. 당신이야말로 왜 사사건건 내 말에 시비야? 나와봐. 고작 말단 공모로 시작한 내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그것도 남들은 여지가 아래에서 미적대고 있을 기간에 난 초고속 승진을 이어왔어. 이게 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열심히 한 덕분이잖아. 그럼 얘들도 내 자식인데 당연히 날 본받아서 나처럼 살아야지. 애들은 당신 부속품이 아니야. 애들도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 고찰하고 나아갈 권리가 있어. 당신 왜 이렇게 거만하고 교만해졌어? 물론 당신이 대단한 건 인정하지만 그게 애들을 괴롭힐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못 돼. 남편은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고만 우기는 벽창호가 되어갔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서 애들을 감싸려 기를 쓰고 싸웠죠. 물론 남편이 대단한 건 인정했어요. 남편은 말 그대로 정말 초고속 승진을 이어갔고 크게 세운 성과와 공로를 인정받아 한 번은 그 어렵다는 특별 승진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한 급 한 급 계급이 올라갈 때마다 남편의 기고만장은 하늘을 찔러갔던 거죠.
그에 따라 승진 소식을 전하던 남편의 말투도 점점 거만해져 갔습니다. 여보, 나 8급으로 승진했어.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여보, 나 7급으로 승진했어. 기념으로 다 같이 외식할까? 여보, 나 6급 됐어. 아, 진짜 나처럼 잘난 사람은 숨겨지질 않는다니까. 멍청한 동기들은 아직도 저 밑바닥에 있는데 다들 왜 나처럼 노력을 안 하고 사는 거야? 시간이 흘러 남편은 남들은 입을 틀어막을 정도로 놀라운 짧은 기간 만에 5급까지 승진했습니다. 그때 어깨가 하늘까지 치솟은 남편은 그때부터 정치에 대한 꿈까지 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5급 공무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뛰어난 인재는 이대로 고인물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축하해.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당신 정말 대단하다. 당신 노력과 집념은 정말 인정해. 그런데 고인물이라니? 나 아무래도 더 넓은 판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 이대로 인맥도 잘 쌓고 더 위로 올라가서 나 정치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돌볼 수 있겠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큰 꿈에 부풀어 있는 데다 승진 소식에 기뻐하고 있던 남편에게 그런 초를 치긴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미운 구석이 있어도 제 남편인데 아내가 돼서 힘 빠지는 말만 늘어놓긴 싫었어요. 애들 문제에 관해선 물러설 수 없었지만 평소엔 최대한 남편을 존중해주고 싶었죠. 그랬기에 집안일도 육아도 계속해서 군소리 없이 혼자서 해나가며 시댁도 잘 챙겼던 거예요. 여보, 나 차 좀 새로 뽑아야겠어. 정장도 새로 사고 요즘 고위직에 있는 윗분들도 자주 만나고 지역 경제인들과도 볼 일이 많은데 나도 체면을 좀 차려야 하지 않겠어? 곧 정치까지 할 사람인데 품위를 지켜야지. 진짜 존경받는 정치인은 항상 검소하고 겸손해야 하는 법이야. 진짜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런 허세 말고 겸손부터 배우는 게 좋지 않겠어? 이래서 뭘 모르는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니까. 겉모습이 후줄근한 사람한테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곁을 내어줄 것 같아? 사람은 다 끼리끼리 모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처럼 수준을 높여야 그 사람들을 인맥으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이 바닥은 결국 인맥 싸움이야. 아휴, 윗분들 말씀 들어보면 높은 분들 딸이나 부잣집 딸을 아내로 들여서 집에서 말도 잘 통한다는데. 뭐? 지금 그거 나 들으라고 한 말이야? 뭐 나랑 대화가 안 통한다 이거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솔직히 따지고 말해서 처가가 잘 살았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정치계에 입문할 수 있지 않았겠어? 당신 부모님 사정이나 생각하고 그런 말 해. 우리 결혼할 때 당신 집에서 500만 원 해줄 때 우리 집에서 5천만 원 해준 거 잊었어? 게다가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어? 내가 돈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말하긴 싫지만 당신 지금 하는 말이 너무 괘씸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 부모님은 비록 돈은 없으시지만 나한테 이 좋은 머리와 집념 넘치는 성격을 물려주셨잖아. 남편은 갈수록 허세만 늘어갔습니다. 경제인들과 고위직 상사들 뒷공무를 쫓아다니며 자꾸 허상에만 빠져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젠 저와 친정까지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데 정말 기분이 나빠서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점점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무례하게 굴었다는 건 아니지만 친정에 가기도 귀찮아하고 챙길 땐 시댁만 얌체같이 챙겼어요. 시댁엔 지난달엔 2번이나 다녀왔는데 왜 우리 부모님 뵈러는 가기 싫다는 거야? 저번에도 나 혼자 애들만 데리고 다녀왔잖아. 우리 부모님이 오죽 서운했으면 그러시더라. 윤서방은 얼마나 큰 중책을 맡았길래 이렇게 공사다망하냐고. 우리 집은 1시간 조금 더 걸리면 가는데 처간 너무 멀잖아. 그런 사람이 저번에 큰아가씨 어떻게 사는지 본다고 그 남쪽 끝까지 다녀왔냐? 걔네 동생이니까 그렇지. 장인 장모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건 우리 부모님이랑 내 동생들 아니야? 그렇게 우리 부모님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번에 외국 출장 다녀와서 우리 부모님 선물만 쏙 빼놓고 시댁 식구들 선물만 사왔냐? 그리고 당신 저번 명절에
친정에선 아무 말 없더니 어머님 아버님께는 200만 원이나 드리고 왔더라. 어머님은 당연히 내가 아는 줄 알고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몰랐던 걸 아시고 엄청 미안해하셨어. 어머님은 괜히 민망하게 무슨 죄야? 내가 나 낳아주신 부모님께 그 정도도 마음대로 못 드려? 그래서 나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께 내가 따로 챙겨드렸다. 왜?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그래? 난 양가 차별하지 않으려고 당신하고 뭐든지 상의해서 부모님들 챙겼어. 그런데 당신은 예전엔 그렇게 고맙다, 감사하다 하더니 이젠 우리 부모님은 무시하고 당신 부모님만 챙기고 있잖아. 괜히 자기도 찔리니까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람이 왜 그렇게 치졸해? 물론 성공해서 자기 가족을 챙기는 거야 자율하지만 저는 그 심보에 화가 나고 서운했던 겁니다. 오죽 남편이 치사하게 굴었으면 중간에서 시부모님이 대신 저에게 사과를 하곤 하셨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어도 눈치가 빤하니 눈치를 채시고서 말이죠. 그렇게 시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셨는데 자식인 남편은 대체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애들도 있고 하니 산 세월을 생각해 부글부글 끓고만 있던 어느 날엔 막내 시누이가 또 제 속을 뒤집더군요. 막내 시누인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이혼을 당했습니다. 뒤늦게 결혼을 하긴 하더니 곧장 직장도 그만두고 사치만 일삼다 고작 결혼 3년 만에 쫓겨난 거죠. 그리고 그때 시누인 홀로 서길 위해 구직을 하겠다며 서울에서 떨어진 시댁이 아닌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저에게 상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은 하고 오셨어야죠. 저 말했는데요. 오빠한테요. 그리고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이혼당한 시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새언니 참 야박하다. 원래도 너무 생각 없이 막말을 하던 시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기가 찼습니다. 저는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남편에게 전화해 따졌어요. 그러자 남편은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냐는 듯 시큰둥하게 이러더군요. 그럼 오빠가 돼서 갈 곳 없는 동생을 집에도 못 받아줘? 당신한테 미리 말하든 안 했든 뭐가 문제야? 어차피 받아줬을 건데 애가 쭉 눌러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새로 구직하고 직구하면 나가겠다잖아. 가족끼리 그 정도는 좀 참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배려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답니까? 그나마 제게 미안해했던 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이었어요. 열딱지가 났지만 그래도 잠시만 머물겠다는 신우의 말에 저는 꾹 참기로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이혼당하고 갈 곳도 없던 신우일,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차마 곧장 내쫓을 순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금세 나가겠다던 신우인 구직은커녕 아르바이트도 한번 하지 않고 집안일조차 거둘 생각도 없이 무려 3개월을 놀고 먹었어요. 당신 또 아가씨한테 용돈 줬어? 어, 애가 사고 싶은 게 있대서. 그 용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자꾸 돈을 주니까 아가씨가 취업할 생각을 안 하잖아.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당신 혹시라도 내 동생한테 집안일 하라거나 음식 축내는 걸로 눈치 줄 생각 절대 하지 마. 아무리 못나도 이 윤지연이 동생인데 내가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줬으면 내 동생 정도는 챙겨줄 수 있잖아. 그놈의 사모님. 난 그딴 소리 필요 없다고. 그리고 며느리가 무슨 죄인이야? 나도 일하느라 힘든데 왜 당신하고 애들 수발도 모자라서 아가씨 수발까지 들어야 돼? 아가씨 하다못해 입던 속옷까지 뒤집어서 내놓더라. 우리 아들도 보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내가 남의 편이랑 결혼한 건지 왼수랑 결혼한 건지. 길다면 긴 3개월이나 그런 얄미운 시누이를 참아줬던 건 저에게 미안해하던 시부모님도 있었지만 시누이가 같은 여자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 아무리 자기 잘못으로 이혼했다고 한들 상심이 컸겠지. 구직이고 뭐고 마음 추스를 시간은 필요하겠지 하고 애써 시누이를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양말이나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고 빨아달라고 해도 다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 밥만 쏙 먹고 일어나며 오늘 국이 짰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네 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제 생일날 제 인내심은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엄마, 뭐야, 우리 딸 왜 울어?
오늘 엄마 생일이어서 내가 유명한 케이크 가게 예약해서 엄마 케이크 사왔었거든. 나름 4만 원이 나는 비싼 케이크인데 그걸 고모가 혼자 다 먹어버렸어. 내가 엄마 기다리면서 잠깐 공부하고 있던 사이에 어머니, 고모가 제가 어머니 드리려고 사온 립스틱도 먼저 개봉해서 발라보셨더라고요. 진짜 고모 언제 나가시는 거예요? 맨날 밥 같이 먹을 때도 고기 반찬만 쏙쏙 골라가고 예슬이가 제일 아끼는 티셔츠도 멋대로 잠옷으로 입고 다니고 진짜 저희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야근 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 딸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신우인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 저를 위해 사온 케이크를 혼자 다 먹어치우고 제 선물도 멋대로 개봉해서 사용까지 했던 거예요. 그때 애들은 자신들의 고모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삐죽 내밀던 신우의 말에 저는 냅다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참, 야, 애 없는 나 서러워서 살겠냐? 어차피 그 케이크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산 거잖아. 나도 니들 가족인데 맛있어서 좀 다 먹은 거 가지고 무슨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치사하게. 그리고 립스틱이야. 어차피 개봉해봐서 예쁘면 나도 빌려 쓰고 할 텐데 먼저 뜯어본 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오빠, 오빠 애들 진짜 너무하다. 그래, 민성이 예슬이 가족끼리 그렇게 치사하게 구는 거 아니야. 니들 엄마 생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난리야? 얼른 고모한테 사과드려. 사과 같은 소리 하네. 애들이 엄마 생각해서 사온 선물을 냅다 혼자 다 먹어버리고 뜯어버리는 게 고모라는 사람이 할 짓이야? 당신은 내 생일이라고 꽃 한 송이 안 사온 사람이 뭐? 생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런 인간이 자기 생일은 대단한 윤지연이 탄신일이라고 인당 15만 원이 넘는 식당 예약해서 시댁 식구들까지 죄다 데리고 가냐? 여보, 아니 지금 애들하고 내 동생 보는데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왜? 나도 입이 뚫렸는데 내 마음대로 소리도 못 질러? 당신이 당신 혼자 잘 나가서 거기까지 올라가고 당신 부모님, 동생들한테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물론 당신 노력도 있었지만 그 뒤엔 분명히 내 노력과 헌신이 있었어. 당신이 공무원이 되기 전부터 뒷바라지한 바로 나. 근데 그런 내 생일, 내 고생은 붕어 대가리 마냥 잊어버리고 당신 동생만 다 이해해달라고? 난 더 이상 못해. 새언니, 뭘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가씨 행동 전부 다요. 내가 무슨 아가씨 하녀예요? 자기 속옷 하나 제대로 뒤집어 놓지도 않은 아가씨 행동을 난 그래도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불만만 많고 하다못해 조카들이 코 묻은 돈으로 산 것들까지 당연하게 뺏어가는 아가씨를 내가 더 이상 왜 이해해줘야 돼요? 애들 보기 창피한 줄 아세요? 어머, 무서워라. 알겠어요. 이제 좀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안 그래도 저도 불편해서 나가려고 했거든요. 저는 남편이고 시누이고 뭐고 다 잡아먹을 듯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러자 천하태평하던 시누인 잔뜩 위축돼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곤 대뜸 그날 밤에 도망가듯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그 뒤로도 한참 동안을 제대로 취업도 않고 형편 어려운 시부모님께 빌부터 살았어요. 이후 남편은 얼렁뚱땅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굴었지만 제 마음엔 남편에 대한 정남이가 한층 더 뚝 떨어진 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갔죠. 아이들 또한 남편을 굉장히 불편해했고 같이 소파에 앉게 되기라도 하면 아이들은 은근슬쩍 자리까지 피했어요.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애들이 한참 예민한 시기였던지라 대체 뭐가 맞는 행동인지 결론을 내리기 힘들었거든요. 저도 친정도 무시하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지만 저는 아이들을 위해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남편을 그렇게 불편해하기까지 하니 애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조금 더 참고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아이들을 더 위해주는 방법인지 헷갈리더라고요. 남일이면 이래라 저래라 훈수라도 두겠지만 막상 내 일이 되니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연자분들이 왜 이런 상황에 참고 사는지 답답할 때들 있으시죠? 하지만 비슷한 시기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저는 답답하긴 해도 이해가 가긴 가더라고요. 애들 문제가 중간에 끼어 있으면
부모로서 정말 경솔하게 행동하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시누이 일이 있던 이듬해, 그러니까 남편이 무려 19년 만에 이례적이고 초고속인 승진으로 4급 공무원이 됐던 해 추석에 제 인내심은 뻥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뭐? 뭐가 어쩌고 어째? 그때 남편이 별다른 사고를 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풀 대로 부풀어 있던 풍선에 날카로운 바늘구멍 하나가 났던 거죠. 추석 전전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황당한 말을 듣게 됐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음식 준비를 위해 시댁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대뜸 이번 추석에 친정엔 안 가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곤 황당해서 되묻는 제 말에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추석 당일에 나 지역 경제인들 좀 만나기로 했어. 그러니까 처간 당신 혼자가 애들도 데리고 가든가. 아니, 가뜩이나 친정인 귀찮다고 얼굴도 안 비추던 사람이 이제 명절에도 안 가겠다고? 경제인들? 그 사람들은 가족도 없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안 샌대? 못 나오는 사람은 못 나오지. 중요한 자리는 아니고 간단하게 술 한잔 곁들이는 자리야. 그러면 당신도 안 가면 되잖아. 경제인도 아닌 공무원인 사람이 왜 그런 자리까지 다 끼면서 처가를 안 간대? 내일 있는 모임도 참석 못 하는데 그날만은 가야지. 내일하고 명절 당일 아침까진 부모님 댁에 있어야 하잖아. 그래도 명색이 명절인데 장남이 집을 지켜야지. 진짜 기가 차서 자기 부모님만 부모고 우리 부모님은 필요 없다 이거야? 그래. 그럼 나도 내일 시댁 가서 음식 안 하고 바로 친정 갈게. 공평하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집안을 뭘로 보는 거야? 명절에 하나뿐인 며느리가 안 오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 당일 점심에 가면 되잖아, 처가는. 나 빼고 당신 혼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거 순 내로남불 아니야? 게다가 제가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저도 시댁에 안 가겠다고 했더니 발끈하더군요. 세상에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답니까? 맨날 잘난 윤시지방거리더니 친정에서 받은 건 하나 생각도 안 하고 남편은 시댁만 중요하다고 우기더라고요. 그 부릅뜬 눈을 보는데 정말 환멸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고 참았던 제 인내심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와 동시에 숱하게 고민했던 이혼에 대한 결론이 난 전 화장대로 달려가 서랍을 열었어요.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이혼 서류지. 그래, 친정 가지 마. 근데 나도 시댁 안 갈 거야. 영원히. 친정도 앞으론 당신 없이 영원히 아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혼자 갈 거야. 제가 그 서랍에서 꺼내 남편의 얼굴을 향해 던진 건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항상 망설이며 고이 모셔두기만 했던 결판장이었죠.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이혼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이혼? 이혼이 장난이야? 나 정치할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이혼이 얼마나 큰 흠인 줄 알아? 당신은 인성 자체가 흠인데 그깟 틈 하나 더 생긴다고 티가 날 것 같아? 뭐? 흠? 그래, 흠. 정치? 내가 그동안 꾹 참고 말을 안 했는데 오늘은 해야겠다. 정치는 뭐 아무나 하니? 그래, 당신 잘나서 그 대단한 사급 공무원도 됐어. 그런데 세상에 잘난 사람이 당신 혼자인 줄 알아? 진짜 정치의 뜻을 두려면 당신 인성부터 다시 빡빡 씻고 정돈해. 당신한테 그렇게 잘해준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도 공시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조했던 나한테도 고마운 줄 하나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어떻게 제대로 하겠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국민들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냐고. 자식들 키우는 일도 건성건성인 사람이 나라를 키워?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속으로만 담아뒀던 제 윽박지름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소리쳤어요. 왜? 약 올라? 열받아? 근데 반박은 못하겠지? 내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 고위직 정치인들은 좋은 집 딸들 만나서 대화도 잘 통하고 처가덕도 많이 본다고? 그런 집 딸들이 애초에 당신하고 결혼을 왜 했겠니? 자기 처진 생각도 못하고 황새만 따라다니면서 가랑이가 찢어지기 직전인 당신을
그런 집안에서 왜 사위로 들이겠냐고. 꿈 깨라 인간아. 정치도 진짜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성공력을 위해 산다는 사람을 누가 뽑아주겠냐? 당신 말 다 했어? 더하면 나 진짜 안 참어. 나야말로 더는 안 참아. 너 같은 인간도 남편으로서 존중해준다고 참고 참은 내가 말미잘이고 천치다. 세상에 비웃는다고 해도 내가 할 말이 없어. 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나랑 친정은 네 가족 목록에서 빠져줄 테니까 어디 그렇게 잘난 윤씨 집안만 잘 챙기면서 잘 살아봐. 당신 같은 인간이 정치인으로 대성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나 분명 경고했어. 나 지금 2번 참았다. 어쩌라고 쪼다야. 2번을 참든 200번을 참든 혼자 알아서 해. 내가 진짜 이혼하자고 하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 세우면서 현실 부정하고 싶나 본데 이미 게임 끝났어. 혼자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센 척을 했지만 남편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계속 저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절 무시하더니 막상 이혼하자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정치인 인생이 걱정이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자신을 진짜 떠날 거라곤 상상해 본 적도 없거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을 두고 곧장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간단한 짐과 함께 2아이도 차에 태우고서요. 이런 상황에 애들은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지만 그럴 것도 없던 게 애들이 먼저 저를 따라 나서더라고요. 아버지랑 셋이 있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숨 막혀, 엄마. 우린 엄마랑 무조건 같이 갈 거예요. 설마 아버지랑 이혼할 때 저희 안 데리고 가실 건 아니죠? 하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잘난 척하던 남편은 저뿐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한순간에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아이고, 지훈아. 이 야밤에 갑자기 어쩐 일이야? 윤서방은?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얼른 들어와. 갑자기 들이닥친 절 보며 부모님과 부모님과 합가해서 살고 있던 남동생 내외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우선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가족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눈물도 나지 않고 열불만 터져 눈앞에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키면서요. 그때 아빤 제 등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셨죠. 에휴, 네가 별말 안 했어도 우리도 눈치가 있는데 윤서방이 편해도 너무 편한 걸 어떻게 몰랐겠니? 그래, 잘 결정했다.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닌 것 같으면 돌아설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몰라도 윤서방 같은 사람은 나중에라도 반드시 후회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억울해하거나 분통 터져 할 것도 없고 그저 앞으로 내 애들이랑 셋이 잘 살아갈 생각만 하거라. 그때 아빠의 말씀은 제게 큰 힘도 되고 위로도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전 시어머니께 전화해 사정을 말하며 이혼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으니 놀라시기 전에 먼저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정말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데 더는 안 되겠어요. 저도 자식인데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더는 남편으로서 존중해 줄 수 없어요. 아이고, 재현이 그놈이 결국 이런 사달을 냈구나. 애미 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데 그놈이 누구 덕에 거기까지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애미야. 미안하고 참 고마웠다. 잠시 뒤 혼자 시댁에 도착했는지 시어머니께 말을 전해들은 남편이 제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그리곤 한심하게도 화를 냈죠. 당신, 난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족들한테는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새 그걸 기어코 말했어? 우리 부모님 놀라실 건 생각 못해? 이건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행동이야. 뭘 어떻게 될지를 몰라? 얼마나 희망에 절어 있는 거야? 난 이혼할 거라고 분명 말했어. 그리고 난 당신 집이 아니라 당신을 무시하는 거거든? 당신의 집은 당신이랑 당신 막내 동생만 아니면 아주 훌륭한 집안이야. 당신 집안의 오게티는 바로 당신이라고, 이 인간아. 잔말 말고 명절 끝나면 법원 갈 준비나 해. 그래, 난 봐줄 만큼 봐줬는데 당신 뜻이 정 그렇다면 그래, 이혼해 줄게.
어디 나중에 TV에 나온 날 보고 엉엉 울면서 후회하지나 마. 당신이나 후회하지 마. 전화해서 엉엉 울지도 말고. 그렇게 명절이 끝난 후 저는 아이들과 임시 거처를 얻어 머물다 집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깔끔하게 재산 분할을 하고 양육권과 양육비도 받아내며 이혼을 했죠. 아이들이 저와 함께 살길 강력하게 원하기도 했기에 법원이 제 손을 들어줬거든요. 솔직히 처음엔 아무리 아빠를 싫어했어도 아이들이 힘들어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제 정말 숨통이 트인다며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하기 싫어하던 공부에도 뒤늦게 재미를 붙였습니다. 전엔 하도 아버지가 강요해서 저도 예슬이도 공부를 더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잔소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시켜서가 아니라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니까 자발적으로 더 하고도 싶고요. 맞아, 엄마. 아빠는 우리한텐 관심도 없었으면서 맨날 윽박지르기만 했잖아. 맨날 우리 듣는 앞에서 외갓집도 무시하고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들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 진짜 화났었어. 아이들이 마음 편해하니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참 미안하고 씁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힘든 가정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사실 때문에요. 때문에 저는 앞으로 아이들에게 아빠의 빈자리까지 모두 채워줄 수 있는 든든한 엄마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새로 시작하게 된 제2의 인생을 아주 힘차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한편 제가 남편과 이혼한 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얼마 전 남편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아이들이 있다 보니 저는 무작정 전 남편의 연락을 피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와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전 남편의 처지는 전과 달리 꽤 기울어 있더군요. 여보, 뭐야, 당신 술 마셨어? 속상해서 한잔 했어. 여보, 나 얼마 전에 5급으로 강등당했다? 뭐? 왜? 아니, 지역업체 사람들이 나한테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선물을 주더라고.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었어. 근데 누가 그걸 내부에 꼰지른 거야. 그래서 그 살림에 보탬도 안 되는 선물을 뇌물이랍시고 나를 강등시켜버렸어. 내가 평소에 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고작 그깟 선물 쪼가리 몇 개 받았다고 진짜 너무하지 않아? 강등된 날 누가 또다시 승진시켜주겠어. 이미 윗선에 딱 찍혔을 텐데. 그렇게 되자마자 경제인들도 윗선에서도 날 모른 채 하더라. 정치고 뭐고 내 인생 완전히 꼬였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행동을 조심했었어야지. 당신이 잘못해놓고 누굴 원망해? 그리고 이제 우린 남남인데 그걸 왜 나한테 하소연이야? 딴 데 가서 해. 다른데 하소연할 데가 어딨어. 맨날 일적으로만 사람들을 만났지. 이런 말 할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밖에 없더라. 여보, 나 요즘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 뼈저리게 느껴져. 가정부를 불러서 살림을 맡겨봐도 당신이 하던 것만큼 깔끔하지도 밥이 맛있지도 않고 집에 온기라곤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 내가 집에 돌아오면 인사해주던 애들 목소리도 그립고 나한테 잔소리해주던 당신 얼굴도 너무 그리워.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모님하고 동생들 있잖아. 거기다가 얘기해.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면서 나만 보면 화를 내고 잔소리 하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둘째야 자기 먹고 사느라 바쁘고 막내는 잠깐 집에 들어와 살았었는데 내가 내쫓아 버렸어. 당신도 애들도 없으니 자기가 들어와서 살고 싶다길래 집안일이나 해보라고 오라고 했거든? 그런데 집안일은커녕 집은 나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돼지우리해. 맨날 용돈만 달라고 성하더라고. 이제 예전에 당신이 왜 그렇게 걔 때문에 화를 냈었는지 알 것 같았어. 너무 늦었지만 그때에도 평소에 당신하고 처갈 무시했던 것도 정말 미안해. 전 남편은 이제 와서 후회한다며 제발 돌아와 달라고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있을 땐 고마운 줄 몰랐었지만 없어져 보니 제 소중함을 알겠다고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던 전 야단치듯 이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이미 늦었어. 난 당신한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줬어. 나도 정해진 체력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고, 당신 옆에서 버틸 체력은 진즉 고갈된 지 오래야. 그러니까 난 날 위해서도 애들을 위해서도 당신하고는 절대 재결합하지 않을 거야. 여보, 나 이제 당신 여보 아니거든? 그리고 당신은 고작 선물 몇 개 받았다고 강등당한 걸 억울해하는데 이건 내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어. 다른 공무원들은 뭐 그런 걸 받을 줄 몰라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거야. 누구보다 청렴 결백해야 할 공무원의 신분을 자각하고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랑 다르게 부패 공무원 놀이하면서 자기 무덤을 직접 판 건 당신이야. 그리고 당신 같은 몇몇 때문에 깨끗하게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욕먹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 얼굴에 먹칠 그만하고 제발 정신 차려. 끊어. 이후 마지막 양심은 있었는지 전 남편은 더 이상 제게 매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승승장구하던 길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채 지금은 혼자 쓸쓸히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연줄연줄거리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채로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어쩌겠습니까? 이미 저는 전 남편과 다른 길을 걷고 있고 제 아이들과 열심히 살아가느라 전 남편에게까지 신경 써줄 여유는 없는데요.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을 생각해 앞으로 전 남편이 제발 정신 차리고 아직 곁에 남은 가족인 시부모님께 효도하며 똑바로 살기를 바라줄 뿐이죠. 간혹 주위를 보면 제 남편처럼 성공욕에 눈이 멀어 가족을 등한시하고 그걸로도 모자라 거만함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 거만함과 욕구는 더 큰 욕심이 되어 결국 자신을 잡아먹게 될 거라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게 됐을 때 그곳에 위로받을 한 사람의 가족이라도 있길 바란다면 제발 더 늦기 전에 가족에게만큼은 잘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준 가족에게조차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란 일을 하거나 회사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한들 국민 한 사람, 직원 한 명 모두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성공은 내 가정을 잘 지키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많은 분들께서 꼭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그게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었든 평소에 얼마나 잘 지냈든 상관없이 배신할 사람은 배신을 하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겠지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제 뒤통수를 거하게 친 그 인간들에 대해 얘기해 보고 싶어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사업을 하신 아빠 덕에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아빠가 젊었을 때부터 제조업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꽤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잘 되다 보니 아빤 늘 일에만 매여 사셨고 출장도 엄청 자주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네 사는 친구들이 저한테 넌 아빠도 없냐고 놀리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에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우와, 우리 손주 요술 램프 그리는 거야? 그 요술 램프에다가 무슨 소원을 빌려고? 어, 아빠랑 여행 가게 해달라고 소원 빌 거예요. 내 친구들은 아빠랑 바닷가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여기저기 간다고 하는데 난 우리 아빠 얼굴도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 마침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저희 아빠가 그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수건으로 머리를 틀면서 제 쪽으로 오시더니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선주야, 아빠가 그동안 바빠서 많이 못 놀아준 거 정말 미안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번 주 주말엔 여행 한번 갈까? 바닷가로 한번 가려고 하는데 어때? 우와, 진짜예요? 아싸, 신난다. 그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너무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는 말에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주말에 다 같이 강원도에 놀러 가서 바닷가에서 튜브도 타고 사진도 찍고 정말 재밌게 놀았답니다. 제 여동생도 신나서 방방 뛰더라고요. 나 사진 또 찍을래. 아빠 옆에 꼭 붙어서 사진 찍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저녁엔 고기도 구워 먹으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서 잠깐 쉬고 있는데 저희 아빤 또 무슨 서류 뭉치를 잔뜩 꺼내시더니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빠가 가족들보다 일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내심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날 가족끼리 다 같이 여행을 갔던 건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정말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저도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떼를 쓰지 않았답니다. 저희 아빤 회사 직원들하고 정말 잘 지내셨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친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빠 회사의 창립 멤버였던 창식 아저씨였습니다. 창식 아저씨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 가족하고도 되게 친했어요. 특히 저랑 제 여동생을 정말 예뻐하셨답니다. 얘들아, 아저씨가 용돈 좀 줄까? 자, 이거 줄 테니까 둘이 같이 손잡고 슈퍼 가서 과자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해. 알았지? 우와, 아저씨, 감사합니다. 창식 아저씨는 저희 엄마한테도 형수님, 형수님 하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절대로 빈손으로 안 오고 꼭 과일이라도 사오시는 분이었죠. 그러다 보니 창식 아저씨가 오는 날엔 저희도 아저씨가 놀아줘서 좋고 저희 엄마랑 아빠도 세 분이서 술을 드시며 즐겁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빤 회사를 열심히 운영하시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엔 2년 선배 중에 엄청 인기가 많은 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당시 전교 회장이었는데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 유정이가 그 오빠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선주야, 진호 오빠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 나도 진호 오빠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주변에 하도 3학년 언니들이 많아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겠어. 유정이는 어떻게든 그 오빠한테 눈에 띄어보려고 집에 갈 때도 일부러 그 오빠와 같은 방향으로 가곤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유정이가 학교에 와선 저한테 엄청 호들갑을 떨면서 달려온 적이 있었답니다. 선주야, 나 어제 집에 가다가 진호 오빠랑 인사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호 오빠가 나랑 같은 중학교 출신이래. 그래서 반갑다고 다음에 떡볶이 사준다는데 나 쑥스러우니까 너도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진호 오빠가 친구랑 같이 와도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렇게 저는 유정이가 짝사랑하는 진호 오빠와 셋이서 떡볶이도 먹고 그 다음번엔 셋이 팥빙수도 먹으러 가고 그랬답니다. 결국 유정이가 그 오빠랑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추억이었어요. 그 후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바로 꽤 괜찮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유정인 취업이 잘 안 돼서 우울해하더라고요. 아, 난 선주 네가 진짜 부러워 죽겠다 얘. 나도 얼른 너처럼 직장인 돼서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 너도 금방 좋은 데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요즘에 워낙에 취업이 안 돼서 다들 힘들어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운 내보자. 알았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착하던 유정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턴 취업 준비는 안 하고 맨날 사치만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정인의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러고 다니는 걸 보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유정아, 너 지금 들고 다니는 그 핸드백 명품 아니야? 그리고 너 요즘에 옷도 비싼 것만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무슨 돈으로 산 거야? 나 요즘에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하잖아. 거기서 번 돈으로 산 건데? 아니, 커피숍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얼마나 받는다고 이런 걸 사. 내가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데 너 막 이상한 일 하는 거 아니지? 아, 진짜. 내가 뭘 해서 돈을 벌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너 지금 좋은 직장 다닌다고
괜히 잘난 척하고 나 무시하나 본데 내가 지금 버는 돈이 너보다 훨씬 많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유정이의 그 말에 아무래도 유정이가 이상한 일을 하는 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평범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선 직장인보다 많이 벌긴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집요하게 추궁을 하니까 그제서야 유정이가 술집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밝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유정이 어깨를 막 흔들면서 말렸습니다. 유정아, 너 미쳤어?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었잖아. 제발 정신 차리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자. 어? 내 맘이야. 내가 하겠다는데 왜 네가 말려? 솔직히 나도 처음엔 호기심에 한번 해본 건데 생각보다 돈이 너무 잘 되길래 괜찮은 것 같더라고. 뼈 빠지게 공부하고 노력해봤자 어차피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직장 생활해야 하는데 차라리 나처럼 얼굴 반반한 애들은 술집에서라도 돈 왕창 벌면 좋은 거 아니야? 뭐라고?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유정아, 제발 이러지 좀 마. 내가 진짜 친구로서 안타까워서 그래. 여태까지 이랬던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만두자. 어? 내 맘이라니까. 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도 나보다 잘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니까 내 마음 몰라. 그러니까 제발 내 일에 상관하지 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알던 유정인 이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아서 결국 그대로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는 유정이와 두 번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일 친했던 친구와 안 좋은 일로 관계가 끊어진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빠가 집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러시더군요. 아휴, 이거 정말로 어쩌면 좋니? 글쎄 창식 아저씨가 아빠 회사 돈을 횡령했단다. 창립 멤버로 회사 처음 세울 때부터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인간이 네 아빠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결국 아빤 너무 큰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서도 너무 억울하셨는지 저희 앞에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더니 어떻게 박창식 그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랑 여태까지 같이 일했던 시간이 몇 년인데 형 동생 하면서 지냈던 시간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냐고. 결국 저희 아빠가 경찰에 신고해 창식 아저씨는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는 그 일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으셨나 봐요. 한동안 회사도 잘 안 나가시고 힘들어 하시더니 하루는 저희 가족을 다 불러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러시더라고요. 나 이제 회사 운영하는 거 그만하려고. 내가 이번에 많이 생각해 보니까 평생 너무 회사에만 목매어서 살았던 것 같더라고. 일한다고 우리 가족들과 시간도 잘 못 보내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이나 당하고 이제 더 이상은 회사를 꾸려나갈 자신이 없네. 그동안 직원들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았는데 이젠 다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다. 그렇게 저희 아빠는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건물을 하나 사셨어요. 지하철역 앞에 있는 건물이라 위치도 좋고 가격도 꽤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예전에 회사를 운영하실 땐 항상 마음이 조급해 보였는데 이젠 마음이 편해지셔서 그런지 인상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셨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예전보다 행복해지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 나이도 30대 초반이 되었어요. 평소처럼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 만에 유정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는데 유정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선주야, 잘 지냈어? 나 너한테 연락하고 싶어서 엄청 망설이다가 이제서야 용기를 좀 내봤어. 저번에 내가 너한테 너무 함부로 얘기해서 나한테 많이 실망했지? 내가 그때 너한테 그러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그래? 그래서 사과라도 하려고 지금 전화한 거야? 몇 년 만에 갑자기 나한테 연락한 이유가 도대체 뭔데? 맞아. 나 너한테 사과하려고 전화했어. 선주야, 정말 미안해. 그때 네가 다 날 위해서 쓴소리를 했다는 거 이젠 알아. 그런데 그땐 내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가 하는 얘기가 다 잘난 척으로만 느껴졌던 것 같아. 그때 네 마음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그래서 나보고 사과 받아달라고? 난 네가 예전의 유정이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너랑 화해할 생각 없어. 아무리 취업이 안 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면서 사칠 부릴 생각을 해?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든 될 수 있게 더 노력해야지 정상 아니야? 맞아. 내가 더 노력했어야 됐는데 그땐 그 생각을 못 했어. 그런데 선주야, 나 이제 정신 차렸어. 지금은 술집에도 더 이상 안 나가고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얼마 전에 작은 회사에도 취업했어. 이제부턴 돈 욕심 안 내고 남들처럼 성실하게 회사 다니면서 꼬박꼬박 돈 모을 거야. 그러니까 나 다시 친구로 받아주면 안 될까?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였잖아. 누가 뭐래도 난 내 친구들 중에서 네가 제일 소중하단 말이야. 유정인 흐느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저는 그런 유정의 목소리를 들으며 예전의 유정이와 친하게 지냈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비록 한때는 힘든 상황에 방황을 했었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친했던 친구였기에 쉽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정이한테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다시 예전처럼 연락을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비록 한때는 연락을 끊었지만 저한테도 유정인 정말 소중한 친구였으니까요. 다행히 유정인 정말로 정신을 차린 건지 그 이후엔 사치도 부리지 않고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검소하게 살더군요. 제가 봤을 땐 정말로 예전의 생활을 청산하고 착실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유정이와 다시금 소중한 추억을 쌓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유정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유정인 엄청 들뜬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선주야, 나 오늘 퇴근하다가 지하철에서 누구 봤는 줄 알아? 진호 오빠 봤어, 진호 오빠. 오랜만에 봤는데 하나도 안 변했더라. 나 아까 그 오빠랑 연락처도 교환하고 이번 주말엔 같이 밥도 먹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갈래? 아, 그래? 그럼 주말에 같이 한번 보자. 오랜만에 옛날 얘기도 하고 재밌겠네. 그렇게 저는 주말에 유정이랑 진호 오빠랑 셋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온 진호 오빤 지금 증권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선주 넌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예뻐졌다. 길 가다가 마주쳤으면 못 알아봤을 것 같아. 그래요? 네, 고등학교 땐 공부만 하느라고 맨날 머리 질끈 묶고 교복 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화장도 하고 꾸미고 다니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러는 오빠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고등학교 때 그 얼굴 그대로 나이만 먹은 것 같아요. 그날은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진호 오빠와 셋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 성인이 되어 만난 지금이 훨씬 더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진호 오빠한테서 이번엔 저랑 둘만 보자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 둘이 만나다 보니 어느새 저랑 진호 오빤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호 오빠를 만나게 해준 유정이한테 고마워 유정이한테도 둘이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런데 유정이가 그 얘기를 듣더니 표정이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뭐? 너랑 진호 오빠랑 사귄다고? 뭐야, 진호 오빠 인기 많아서 완전 연예인급 여자들만 사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의외로 너처럼 평범한 범생을 좋아하나 보네. 야, 내가 뭐 어때서 남자라고 꼭 여자 얼굴만 따진다는 법이 있어? 하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 그래도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구 선주랑 만난다니까 다행이네. 선주야, 이거 내가 이어준 인연인 거 알지? 너 나중에 진호 오빠랑 결혼하게 되면 나한테 한턱 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랑 만나면서 가끔은 유정이랑 셋이 보기도 하며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자친구와 저와 둘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주야, 내가 어제 유정이한테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거든. 아무래도 유정이가 장난치는 것 같긴 한데 괜히 마음에 걸려서. 뭐? 유정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니,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야. 네가 막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담배도 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내가 고등학교 때 널 몰랐던 것도 아니고 딱 봐도 아닌 것 같긴 한데 괜히 찝찝해서 말이야. 뭐라고? 유정이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니, 걔는 무슨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래.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날 유정이한테 전화해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유정인 깔깔 웃으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뭐야, 그냥 장난으로 얘기한 건데 진호 오빠가 그 얘기를 믿었어? 아휴, 진호 오빠 의외로 되게 순진하다. 아니, 무슨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장난으로 한 얘기를 철석같이 믿어. 아니, 장난칠 게 있고 안 칠 게 있지. 넌 무슨 그런 장난을 쳐. 그 장난 하나도 재미없으니까 다음부턴 제발 그런 장난 좀 치지 마. 알았어? 그런데 유정인 그 이후에도 제 남자친구 앞에서 자꾸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셋이서 같이 술을 한 잔 했는데 유정이가 갑자기 술에 잔뜩 취한 듯 혀꼬부라진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빠, 나도 오빠 같은 남자친구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오빤 얼굴도 잘생겼지, 키도 크지, 직업도 좋지.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요. 오빠, 혹시 선주 말고 전 어때요? 제가 그래도 선주보단 얼굴 하나만큼 훨씬 예쁜데. 뭐라고? 아휴, 유정아, 너 지금 좀 많이 취한 것 같다. 그런데 나한텐 선주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장난 하지 마. 치, 재미없어. 사람이 장난을 치면 좀 맞장구도 치면서 받아줄 수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요. 그날은 결국 유정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버렸어요. 예전엔 술 취해도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었는데 요즘 따라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유정이가 정말 도를 지나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 제 남자친구한테 제가 대학교 때 남자랑 동거를 했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남자친구한테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야, 최유정, 너 진짜 왜 그래? 내가 언제 남자랑 동거를 했어? 왜 너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내냐 말이야. 아, 진짜. 그냥 장난 좀 쳐본 거야. 진호 오빠가 하도 순진한 것 같길래 어디까지 믿나 궁금해서 그랬지. 그런데 설마 그 얘기도 믿은 거야? 아무래도 진호 오빠가 널 별로 못 믿나 보다. 널 믿었으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쓸 텐데. 그치? 너 진짜 미쳤구나. 너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몇 년 만에 울면서 전화해서 다시 친구로 지내자고 할 땐 언제고? 왜 이젠 거짓말까지 하면서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냐고. 됐고, 우리 그냥 이제부터 보지 말자. 너도 나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앞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래도 저는 유정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다시 받아준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유정이가 그렇게 중간에서 이간질을 했는데도 남자친구가 유정이 말 대신 제 말을 믿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직스러운 남자친구와 2년을 만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더군요. 아유, 우리 선주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면서 고등학교 때 전교회장도 했다고 들었는데 학생 때부터 참 착실하게 잘 살았나 보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인정받아서 전교회장까지 하지. 아닙니다. 전 그냥 학교 생활 성실한 것밖에 없는데 친구들이 저를 좋게 봐줘서 전교회장으로 뽑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전교회장 했던 게 뭐 중요한가요?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전 앞으로 선주랑 결혼해서도 열심히 회사 생활하면서 제가 이룬 가정 꼭 지킬 겁니다.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 저도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댁 식구들도 저를 참 좋아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랑 남자친구는 결혼 허락을 받고 양가 가족들과 자주 왕래를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저랑 남자친구랑 아빠랑 셋이서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네, 이 집 감자탕이 꽤 맛있지? 여기 내가 단골로 오는 집인데 가격도 비싸지 않고 참 맛있더라고. 다음에 또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게. 내가 또 사줄 테니까. 아유, 다음번엔 제가 사드려야죠. 어떻게 제가 매번 얻어먹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아빠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아빠가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아, 입금했다고요? 예, 예.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부터 밀리지 않게 잘 좀 부탁드려요. 아빠가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으시길래 제가 무슨 전화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빠가 허허 웃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 이 건물 2층에 그 미용실 아줌마 있지? 요즘에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한 석 달 정도 월세 밀렸었는데 오늘 밀린 월세 한꺼번에 입금했다고 전화 온 거야. 요즘 자영업자들 다 힘든데 괜히 독촉하고 싶지 않아서 기다려줬더니 그래도 꼭 내겠다는 약속은 지키는구만. 사실 그날 저희가 밥을 먹고 있던 식당도 아빠의 건물 1층에 있던 감자탕 집이었거든요. 저는 굳이 그런 얘기까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아빠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남자친구한테 말하지 않았었는데 그날 아빠가 통화하신 내용을 듣고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 남자친구랑 만났는데 엄청 호들갑을 떨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선주야, 너희 아버님이 갖고 계시는 건물 시세가 장난 아니더라. 거기 지하철역 앞이라서 유동인구도 많고 장사도 엄청 잘 되잖아. 아니, 어떻게 그 위치에 건물을 사셨대? 아버님 진짜 대단하시네. 뭐야, 우리 아빠 건물 시세는 또 언제 알아봤어? 아니, 내가 증권맨이잖아.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감자탕 먹었던 건물이 아버님네 건물인 것 같길래 내가 조사 좀 해봤지. 내가 직업 특성상 이런 건물 같은 거 보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거든. 하여튼 아버님 진짜 대단하셔. 와, 나도 아버님처럼만 살면 소원이 없겠다.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저희 아빠처럼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얼마나 저희 아빠를 닮고 싶었으면 아빠가 입고 다니시는 옷 스타일까지 따라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떻게 그 연세 옷을 이렇게 멋있게 잘 입으세요? 이참에 저도 아버님이랑 똑같은 옷 좀 사볼까요? 물론 아버님만큼은 아니겠지만 저한테도 어느 정도는 잘 어울리겠죠? 아유, 무슨 젊은 사람이 내 옷을 따라 입는다고 그래? 자넨 지금처럼 그냥 멀끔하게 정장 입고 다니는 게 제일 잘 어울려. 그래요? 아닌데. 저도 아버님처럼 캐주얼한 옷도 잘 입어요. 아참, 아버님 혹시 골프는 안 치세요? 혹시 골프 좋아하시면 저랑 같이 한번 가실래요? 제가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골프 실력 어느 정도 키워놨거든요. 그 후 남자친구는 저희 아빠와 골프도 치러 다니고 저희 집에 수시로 선물을 들고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안에 자라니까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예비 시댁 식구들도 저한테 정말 잘해주시더군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땐 그래도 서먹서먹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저를 완전 공주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예비 시댁에 갔는데 예비 시모가 진수성찬을 차려두시고선 제가 먹는 걸 흐뭇하게 지켜보시더군요. 아이고, 먹는 걸 보니까 복덩이가 따로 없네. 그나저나 내가 이번에 용한 점쟁이한테 가서 사줄 좀 봤거든. 그런데 세상에 우리 아들이랑 너랑 완전히 찰떡궁합이라더라. 둘이 결혼하면 하던 일도 잘 풀리고 대대손손 부족함 없이 잘 살 거래. 너희 둘은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니까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고 하더라. 어머, 진짜 그랬어요? 저 솔직히 점쟁이 말은 잘 안 믿는데 그렇게 좋게 얘기해 주시니까 기분은 좋네요. 아참, 어머님이 저 이렇게 맛있는 밥 차려주셨으니까 설거진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놔두세요. 아유, 됐어. 이 예쁜 손으로 무슨 설거지를 한다고 그래. 우리 소중한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나 너희 결혼시키기 전부터 시집살이 시키고 싶지 않어. 네? 에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게 왜 시집살이예요? 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걱정은 넣어두세요. 그래도 안 된다니까 그러네. 너처럼 귀한 예비 며느리한테 내가 설거지 같은 거나 시킬 수는 없지. 설거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소파에 가서 좀 쉬어라. 아참, 너 과일도 좋아하지? 내가 설거지 다 하고 과일 깎아다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렴. 그렇게 양가 집안 식구들과 잘 지내던 중 저희 아빠의 환갑잔치 날이 되었어요. 뷔페에 가까운 친척들을 초대해 환갑잔치를 했는데 남자친구도 거기에 와선 아빠한테 선물을 하나 드리더라고요. 아버님, 환갑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만수무강하십시오. 뭐야? 아, 이거 산삼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 그래도 아버님 환갑이시라 제가 신경 좀 썼습니다. 제가 앞으로 아버님의 영원한 사이가 되겠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하자 옆에 있던 친척 어른들이 엄청 칭찬을 하시더군요. 이야, 우리 손주가 사이가만한 제대로 데려왔네.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벌써 이렇게 장인한테 잘한단 말이야? 우리 딸도 나중에 이런 사이감 데려와하는데 괜히 이상한 놈 데려올까봐 벌써부터 걱정이야. 그날 남자친구 덕분에 저희 부모님도 어깨가 으쓱하셨어요. 그 후 저희는 상견례도 마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고 웨딩 사진을 찍을 스튜디오도 알아보고 정말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준비를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설레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주말 예비 남편과 혼수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아침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늦잠이라도 자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 급하게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겨서 갔나 싶어 일단 더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예비 시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선주예요. 오빠가 연락이 너무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무슨 일 있나요? 그런데 저는 돌아오는 예비 시모의 대답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던 예비 시모가 그날따라 엄청 쌀쌀맞은 말투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 아무 일도 없고 잘만 있다. 그나저나 너 지금 내 아들 연락 안 되는 거 가지고 따지려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너 원래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는 애였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전 오빠가 너무 걱정돼서 그런 건데. 됐다. 앞으로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아라. 너네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귀찮게 하고 그래? 아무튼 난 끊는다. 예비 시모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갑자기 변한 예비 시모의 태도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주말이 다 지나도록 예비 남편하고는 계속 연락이 안 됐습니다. 너무 걱정됐던 저는 월요일에 퇴근하고 예비 남편의 회사에 찾아갔어요. 회사 앞에서 조금 기다리자 예비 남편이 천천히 걸어오더군요. 그런데 저를 보고 반가워하긴커녕 한숨을 푹 쉬더니 저보고 어디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절 어느 선술집으로 데려가더군요. 오빠, 도대체 무슨 일인데 전화도 안 받고 주말 내내 연락이 안 된 거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문자에 답장 한 통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제가 그렇게 묻자 예비 남편은 인상을 팍 쓰면서 갑자기 저한테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야, 김선주,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군데 네가 나한테 짜증을 내고 그래? 너 나 속였잖아. 너 나한테 사기 결혼하려고 한 거라고. 사기 결혼. 알아?
뭐? 내가 무슨 오빠랑 사기 결혼을 한다고 그래?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잘못 알고 있긴. 내가 유정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너희 아버지 건물 경매 넘어갔다면서? 그 건물 살 때 대출을 무리하게 받았다가 못 갚아서 그렇게 됐다던데. 그래서 유정이가 그 뒷감당하기 싫으면 나더러 하루빨리 탈출하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넌 그런 상황인 거 나한테 감쪽같이 속이고 그냥 결혼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게 사기 결혼이 아니면 뭔데? 저는 순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유정이가 저랑 예비 남편 사이에서 이간질을 했던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거짓말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예비 남편한테 크게 소리를 쳤어요. 지금 그 말을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으니까 그게 사기 결혼이라는 거야? 우리 아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든 말든 그게 우리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거 내 건물 아니야. 우리 아빠 건물이거든? 너희 아버지 건물이 네 건물이랑 마찬가지지. 난 너희 아버지가 엄청난 건물주인 줄 알고 그동안 잘해드렸는데 하마터면 덤탱이 쓸 뻔한 거잖아. 아무튼 나 너랑 결혼 못해.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아버님 환갑잔치 때 선물로 드린 산삼 있지? 나 그거 사는데 700만 원이나 들었거든? 그것도 돈 아까워 죽겠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돌려주시지. 뭐라고? 기껏 선물로 줘놓고서 다시 돌려달라고? 아, 너라는 인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아빠 건물 때문에 나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구나. 그나저나 넌 여태까지 최유정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뻔히 알면서 그 말을 곧대로 믿었어? 야, 넌 증거맨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그렇게 나빠서 어떡하냐? 우리 아빠 건물이 진짜로 경매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진 등기부 등본만 떼어보면 나올 거 아니야. 지금 그것도 확인 안 해보고 나한테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뭐야, 그럼 경매에 넘어갔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래, 거짓말이야. 넌 나랑 2년이나 만나놓고 최유정 그 거짓말쟁이 입놀림에 홀라당 넘어가서 확인도 한 번 안 해보고 나한테 이러고 있냐?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이다. 내가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하려고 했던 게 아주 후회된다고. 그런데 그때였어요. 이놈이 그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믿은 것도 황당한데 더 황당한 문자가 띠링하고 저한테 도착했습니다. 그건 바로 최유정이 보낸 문자였어요. 최유정은 이 인간과 둘이서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냈더군요. 그제서야 전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가 차서 제 눈앞에 있는 인간한테 화를 냈습니다. 이야, 무슨 쌍쌍바도 아니고 쌍으로 아주 나를 열받게 하는구나. 야, 너 주말 동안에 나랑 연락 안 됐던 게 최유정이랑 단둘이 여행 갔다 오느라 그런 거였어? 이제 아예 대놓고 둘이서 붙어먹는구만. 뭐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최유정이 나한테 자랑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떡하니 사진까지 보냈는데. 에이씨, 내가 말하지 말라니까 걔는 또 왜 그런 사진을 보내고 난리야? 왜? 어차피 나랑 파혼할 생각이었으면서 들키면 좀 어때서? 그나저나 너 우리 아빠 건물 욕심내고 있다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니까 나 버리고 최유정한테 갈아타려고 한 거야? 그래. 솔직히 최유정 얼굴 예쁜 건 인정해. 그런데 걔가 얼굴 빼고 나보다 잘난 게 있긴 하니? 맨날 거짓말만 하는 데다 과거도 안 좋은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최유정이랑 둘이 여행까지 갔다 왔을까? 과거가 안 좋은 건 유정이가 아니라 너겠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여태까지 유정이가 너에 대해 안 좋게 얘기했던 게 다 사실이었던 것 같아. 유정인 너보다 애교도 많고 말투도 상냥한데 설마 유정이가 진짜로 거짓말을 했겠어? 그리고 유정이가 그러는데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많아서 나랑 결혼하면 집도 해올 수 있대. 그러니까 내가 널 버리고 유정이 선택하려고 했지. 저는 그 얘기를 듣자 최유정이 아주 작정하고 이 인간을 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치고 바로 받아쳐줬어요. 참, 최유정이 돈을 많이 모으기 뭘 많이 모아? 넌 그런 거짓말을 믿냐? 그리고 너 증권회사 다니면서도 실적 안 좋아가지고 지금 회사에서 쫓겨날랑 말랑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난 그거 다 알면서도
너라는 사람 하나만 보고 너하고 결혼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런데 넌 내 자체가 아니라 우리 아빠 재산을 보고 결혼하려고 했었나 보네. 야, 그게 바로 너랑 나의 차이점이야. 너랑 난 생각하는 것부터가 애초에 수준이 안 맞았던 거라고. 야, 그리고 너 그거 알아? 네가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최유정. 예전에 술집 여자였어. 내가 그래도 친했던 친구라 비밀로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모르는 것 같아서 그것만큼은 알려주려고. 뭐? 유정이가 술집에 다녔었다고? 그래. 내가 머리끄댕이까지 자꾸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나보고 상관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라.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랑 진짜 잘 어울리네. 둘 다 인성 더럽고 돈 욕심만 가득한 게 아주 잘 어울린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를 그놈의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야, 내가 마음 같아선 맥주 500cc가 아니라 5만 cc라도 끼얹어 버리고 싶지만 너한테 버려지는 그 맥주가 아까워서 참는 거야. 나 이제 너 같은 거랑 상종하기 싫으니까 앞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나타나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선주야, 잠깐만. 나랑 잠깐만 얘기 좀 더 해. 그놈이 계속 그렇게 소리쳤지만 저는 무시하고 그 술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최유정한테 전화해 최유정을 불러냈어요. 최유정은 뭐가 그리 뻔뻔한지 다른 친구와 놀고 있다가 그 친구까지 데리고 제 앞에 나타나더군요. 그러더니 팔짱까지 끼고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김선주, 너 나랑 절교한 거 아니었냐? 그런데 왜 갑자기 나보고 나오라고 난리야? 아, 너 나한테 진호 오빠 뺏겨서 억울해서 찾아왔구나? 그러게 평소에 나처럼 외모 관리도 좀 하고 오빠한테 애교도 부리고 그랬어야지. 네가 매력이 없어서 버려진 건데 설마 그걸 나한테 따지려고 찾아온 거야? 아, 넌 그렇게 매력이 넘쳐서 술집에서 일했었나 보지? 아주 매력 터지는 여자라 좋아 죽겠다. 근데 어쩌지? 난 그거 하나도 안 부러운데? 넌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인성이 바닥인 인간이라 난 절대 너처럼 살고 싶지 않거든. 뭐라고?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하긴. 네가 네 자신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서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데 왜? 넌 돈 쉽게 벌려고 술집에서 일하다가 신분 세탁한 주제에 친한 친구의 나까지 배신하고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 꼬시느라 미쳐있는 애잖아.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최유정 옆에 있던 친구가 깜짝 놀라서 최유정을 쳐다보더군요. 그러자 최유정이 당황해하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래? 내 친구 앞에서 진짜 쪽팔리게 이럴 거야? 없는 말 지어내는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그게 바로 네 전공이잖아. 너 이제 하다 하다 이번엔 우리 아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거짓말까지 했더라? 넌 그런 거짓말까지 해서 그 인간이랑 결혼하고 싶디? 그래. 둘이 엄청 잘 어울리니까 이참에 결혼해버려. 끼리끼리 아주 잘 살겠네. 참나,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쪽팔리니까 제발 그만 얘기해. 쪽팔린 건 알긴 아니? 그렇게 쪽팔릴 짓을 왜 해? 내가 예전엔 예정을 생각해서 널 한 번 받아줬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너 앞으로 내 인생에 절대 나타나지 마.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에 흙탕물 튀기지 말고 너랑 비슷한 인간들이랑 히덕거리면서 살라고. 알았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하루아침에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가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되고 옛 친구한테서도 뒤통수를 맞으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날 저는 집으로 와서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도 그런 놈인 줄은 몰랐다면서 무조건 파혼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그놈이 말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저희 부모님한테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 말만 믿고 아버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저 그렇게 돈만 밝히는 인간 아닙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제가 했던 행동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선주랑 꼭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그놈한테 크게 화를 내시더군요. 용서하긴 뭘 용서해? 자네 그동안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하나 했더니 선주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건물 때문에 그랬던 건가? 나 자네가 이런 사람인 거 알았으니까 절대로 우리 선주랑 결혼 못 시키네. 우리 선주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크면서도 남의 거에 욕심 안 내고 항상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던 애야. 아빠가 건물이 있다고 해서 어디 가서 으스댄 적도 없는 애라고. 그런데 자네가 뭔데 그 건물을 탐내나? 자네가 그럴 자격이나 있어? 어머님, 저 그 건물 탐낸 거 아닙니다. 그냥 요즘에 회사에서 제 입지가 좀 불안해서 아버님 건물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좀 든든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절대로 그 건물 제가 가지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놈이 그렇게 얘기하자 이번엔 아빠가 방에 갔다가 나오시더니 그놈한테 받았던 산삼을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던지시더군요. 자, 이거 자네가 나한테 선물했던 산삼이네. 하도 비싼 선물이라 내가 괜히 찜찜해서 손도 안 댔어. 자네 나한테 이거 준 거 아까워서 돌려받아야겠다고 했다며. 그러니까 그 산삼 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만 나가게. 나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아버님,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생각해서 산 선물인데 그냥 받아주세요. 산삼을 돌려받겠다고 한 건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짧아서 그랬던 겁니다. 필요 없네. 자네같이 속이 시커먼 사람이 준 선물인데 내가 이런 더러운 선물을 어떻게 받나? 자네, 내가 건물 있는 거 몰랐으면 이런 비싼 선물도 안 사왔을 거 아니야. 목적이 뻔히 보이는 선물인데 나 그 목적 절대 이루어줄 수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게.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결국 그놈은 산삼과 함께 저희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저희 아빠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선 인생 역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전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그 후 예비 시모였던 사람한테도 전화가 와서 자기 아들 좀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너무 짜증이 나서 그냥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아빠의 재산을 욕심냈던 인간과 파혼을 하고 다시 솔로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마 그 인간은 지금 회사에서 언제 잘릴까 마음 졸이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저희 아빠한테 산삼을 줄 때만 해도 속으로 신받다 하고 외쳤을 텐데 이제는 아마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후회를 하고 있겠죠. 이래서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남의 것에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하는 건가 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최유정이 저한테 전화를 해선 울고불고 애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주야, 제발 나 좀 도와주라. 네가 진호 오빠한테 나 술집 여자 출신이라는 거 거짓말이라고 말 좀 해주면 안 돼? 나 오빠랑 여행 갈 때까지만 해도 오빠가 분명히 나랑 잘해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내가 술집 출신이라는 거 알고 나서 내 연락처까지 차단해버렸단 말이야. 내가 널 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게 네 과거 덮어주면서 잘해줬던 나한테 그딴 식으로 하지 말았어야지. 넌 나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나랑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까지 꼬시내잖아. 내가 그건 진짜 미안해. 너도 알다시피 내가 고등학교 때 진호 오빠를 많이 좋아했었잖아. 그런데 나중에 다시 진호 오빠랑 만났을 때 진호 오빠가 내가 아닌 너한테 더 관심을 보이는 게 나 너무 질투나서 그랬던 거야. 근데 나 진짜로 진호 오빠랑 잘 되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눈 딱 감고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싫다고 얘기했지?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그거 알아? 난 네가 너무너무 싫은데 가끔은 네가 고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네가 그 인간이랑 나사에서 이간질한 덕분에 내가 돈만 밝히는 거머리 시원하게 떼어낼 수 있었잖아. 근데 그 거머리가 너한테는 엄청 대단한 사람인가 보지? 그럼 실컷 그 거머리한테 한번 달라붙어 봐. 둘이 엄청 잘 어울리니까 네 능력으로 한번 다시 잘 꼬셔보라고. 알았어? 선주야, 선주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최유정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 전화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일 친했던 친구 최유정, 그리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남자 강진호. 그 둘은 겉으로는 저한테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속은 시커먼 인간들이었어요. 제가 이제라도 그 둘의 실체를 알게 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창립할 때부터 함께했던 동료한테 배신당했던 저희 아빠도 그렇고, 이번에 제가 겪었던 일도 그렇고, 아무리 친하고 가까워도 무조건 믿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일을 인생의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아무리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도 한 발짝 떨어져서 어느 정도는 경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이렇게 사람을 못 믿을 일도 없었을 텐데, 역시 사람은 자기가 겪은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과거의 상처를 잊고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씩씩하게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할 거니까요. 여러분,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